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이름을 가진 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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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할 때는 연 270회에서 한 320회 정도 강연을 많이 하고요. 많이 할 때 하루에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아이들 만나서 9 to 6,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아이들에게 가슴 설레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워크숍,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교육제도가 급격히 변화했는데, 아직 체감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제도에 대하여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 인재를 키우는 방식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산업화 시대에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군 이래로 지금 변화는요, 최대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요, 오히려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키우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인드가 우리 아이들이 21세기 창의융합 인재로 가는데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거기에 대하여 그냥 변화에 대한 내용과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우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가볼 건데요. 네.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사회가 교육을 지배할까요? 교육이 사회를 지배할까요? 네. 그렇죠. 사회가 교육을 지배하죠. 그죠? 네. 자, 사회가 변하면요, 뭐가 바뀌냐면 이 시대가 원하는,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은 그 바뀐 인재상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우리 화두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라는 거죠. 자, 인재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기업, 이제 우리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기업의 예를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삼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은 과거에 어땠냐면 일본에 있는 소니라고 하는 회사를 잘 보고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글로벌 초인류 기업, 1등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들은 누군가가 앞에서 치고 나가는 누군가 모델이 있으면 그걸 보고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면 되는데 자기가 1등이다 보니까 어때요? 모방하거나, 그죠? 뭐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모방을 잘하는 인재를 원할까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원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걸 원하냐면 역량을 요구해요. 실질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역량이 어떻게 키워지냐 하면, 자, 교과서를 보고 공부한다고 역량이 키워지는 게 아니죠. 지식은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량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현장에서 부딪혀서 직접 해보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다시 실행하고 실패하면 이걸 계속 돌리는 과정에서 역량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와 역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기업주예요.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1월 1일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여러분, 세계는 초인류 경쟁사회입니다. 우리 다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경쟁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과 협력하지 말고 경쟁하세요. 옆에 있는 팀과 협력하지 말고 경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업주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죠. 그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동료가 힘들어하면 동료를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동료의 손을 잡고 함께 가세요. 팀 간에 벽을 허물고 협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땠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설날 되면은 우리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가지고 어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카들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야, 너 전교에서 몇 등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반에서는 몇 등 하니?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 있냐면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줄을 쫙 세워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매일매일 매번 전교 2등을 해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맡아서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월요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얘가 훌로 학교에 못 나왔어요. 자, 일주일 뒤에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있잖아. 전교 1등한 네 친구 걔 일주일 동안 학교 못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한테 배운 내용 잘 정리한 거 멋진 노트 있지. 그리고 네가 또 인강 또 듣고서 또 형광펜으로 중요한 거 요점 정리하고 추가 자료 정리해놓은 야 정말 멋지게 정리해놓은 그 노트 복사해가지고 친구 주고 같이 협력해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죠. 왜 그래요? 친구를 밟고서 걔를 일어서야 얘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뭐냐면 친구랑 같이 협력해서 뭘 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친구와 경쟁해서 친구를 딛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해요? 동료들과 협업하는 인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거에 정말 익숙해 있을까요? 아이들이 서툴까요? 서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시대는 이런 인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다 뭐예요? 산업화 시대에 뭔가를 모방하고 벤치마킹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정말 세상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는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산업화 시대의 인재는 21세기 핵심 인재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2009년에 대한민국 교육을 들여다보고요.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헛수고로 시간을 낭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뭐가 변해야 되냐면 학교 교육이 변해야 되고요. 학원 교육이 변해야 되고요. 부모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은 21세기에 나홀로 산업화 시대의 인재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 인재는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런 획일적인 인재를 키우는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이 자료는 제가 우리 원장님께 전달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우리 교육은요. 보통 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아이만을 위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암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찾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힘든 미래인 거죠. 결과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과정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우리 입시도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쫙 앞에서부터 줄 세워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우린 뭐라 그래요? 상대평가 방식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평가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수능 상대평가 방식인데 이제 한국사라든지 그죠? 영어는 절대평가로 도입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학교 내신도 다 뭘로 바뀌냐면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교 학점제 한다고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 다양한 강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과목은요. 이 학교에서 선택한 애들이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학교나 세 학교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반을 형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명의 아이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상대평가 방식으로 애 등급을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4%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들었으면 4% 안에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1등을 해도 뭐예요?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급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잣대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분야에서 모두가 1등 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 급속도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도 시간 문제인 거예요. 절대평가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과정평가 방식은 학교 시험이 지금처럼 지필평가로 문제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행평가 방식으로 서술형 수행평가 방식으로 상시 시험을 보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 방식, 과정평가 방식이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서 노력한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역량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입시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짧은 영상 하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Thank you for joining us on stage today. Hello, Mike. Thank you for having me. I've never spoken to an audience this big before. Pepper,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lately? Recently, I've been working in banks, helping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customers have both in English and Japanese. いらっしゃいませ。IBM 銀行へようこそ。
네, 보셨죠? 네. 이게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어떤 아이들이 미래에 성공하냐면요. 네, 사고 치는 아이가 성공합니다. 아, 두 분이 씩 웃으셨어요. 아, 우리 아이 어제도 사고 치고 들어왔는데. 그죠? 네. 여기서 사고 친다라는 것은요,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21세기형 인재는 생각을 고치는 사고 치는 인재의 시대가 온다. 또 하나는 노는 아이가 성공해요. 호모 루덴스라 그래가지고요. 유의하는 인간이거든요. 유의하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 왜 노는 인간이 성공하냐면요. 우리 개미가요. 열심히 정말 여름에 농사 짓고 일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요. 곡식을 딱 쌓아놨어요. 그리고 겨울에 조금 휴식을 하려 했더니 아이고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요. 예, 이제까지 벌어놨던 거 다 병원비로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했냐면 개미들이 일할 때 동남아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고 루브르 박물관 가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요. 겨울에 개미들을 모아놓고요. 예, 서양 미술사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정말 이걸 노동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의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되는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이 이런 환경인 거예요. 이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이미 변화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재상이 바뀐다고 했죠. 인재상이. 그러면 그 인재상에 요구하는 역량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역량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2살 된 아이가요. 나오는데 애가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같은 거가 있는데 다른 걸 보고요. 걔가 본능적으로 뭐냐면요. 화면을 계속 이렇게 눌러요. 터치해요. 네. 화면을 터치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생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문명을 손에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해서 컴퓨팅 프로그래밍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컴퓨팅 사고방식으로 소통하는 아이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냐면 바로 코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죠. 2018년부터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2019년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죠. 그런데 교과부가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코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쓸데없는 것에 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자, 교과부에서 이런 인재를 기르겠다라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죠? 컴퓨팅 사고방식이에요.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를 애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컴퓨팅 사고방식. 쉽게 말하면 컴퓨팅 사고방식은 뭔데 도대체? 그것과 논리러킹이 뭔데? 쉽게 그냥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어머님들 예를 들게요. 예고 없이 시댁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시고모님까지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란간에 오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 내로, 1시간 내로 식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려면은 우리 어머님이 컴퓨팅 사고방식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순간적으로 타다닥 머리가 도는 거예요. 이거 쌀을 먼저 씻고 안치는 동안에 그걸 하고서 그 다음에 찌개를 안쳐야 되고 이런 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디어가 딱 들어오는데 컴퓨팅 사고방식이 없는 분들은요. 그 음식 준비하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적절한 예를 드린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컴퓨팅 사고방식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인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중국은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줄링하우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나라가요 계속 성장하는 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1990년대 2000년 오면서 알리바바닷컴에 누가 마윈이 그죠? 세계적인 사업가로 등장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20년도 안 된 기업이요. 3대를 거쳐서 만든 삼성보다 더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마윈의 성공 신화가요. 중국의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켰고요. 지금 베이징에는요. 그 줄링하우 세대들이 제2의 마인, 제3의 마인을 꿈꾸는 아이들이요. 무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을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아이들이 무려 얼마 안 돼요. 숫자는 1억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봤어요. 대한민국의 아이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의 꿈과 비전, 진로, 목표를 세워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꿈이 뭔지 아세요? 교사, 공무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모험하기를 기피하는 아이들과 정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는 나한테는 성장만이 있다, 성공만이 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줄링하우 세대랑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경쟁해낼 걸 생각하면요. 정말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자, 그런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요. 바로 현장에 가서 실행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냉정하게 그것을 분석해보고 왜 안 됐을까? 그죠? 피드백을 해보고 함께한 친구들과 의논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뭐예요?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건 바로 코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기르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작동시켜 봤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작동시켜 보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이거 왜 안 되지? 친구들과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의논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논리적 사고력과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협업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뭐예요? 소통 능력도 강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초등학생 17시간, 중학생 34시간 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교육 전문가들과 많은 학교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과연 17시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34시간이라면 주당 1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딩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컴퓨팅 사고방식에 의해서 논리력을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아이가 21세기 핵심 인재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아이들이 저는 당분간 앞으로 30년 동안은 성장하고 성공할 거라 생각하냐면요. 왜 창의 융합 인재를 원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코딩 기술을 가진 사람이요. 코딩 기술을 가진 사람이 교육 전문 앱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 관련된 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육에 대한 컨텐츠가 없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술만 가지고 만들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인재가 필요한 거냐면 교육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컴퓨팅 사고방식, 코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기획을 해주고 기술진들한테 앞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시해가는 그런 매개체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30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컴퓨팅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죠? 예. 논리력과 협업 능력과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선도해 간다는 것은 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업가 정신까지 기르게 하는 것이 네, 교육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네, 코딩 교육의 올바른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독서가 가져다주는 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강연하는 일 이외에 두 번째는 많이 하는 것이 전국의 아이들, 지금 최근 7년 동안 1만 7천여 명의 아이들을 학교 현장이라든지 학원 현장에서 만나서 가슴 설레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진로 목표를 세워주는 비전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특목 자사고에 관련한 아이들에게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를 해주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특목 자사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아이들을 면접을 뽑을 때 저는 원년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딱 두 개만 던져보면 아이가 합격권에 들어가는지 얘는 어려운 아이인지 딱 판명이 돼요. 그 두 가지 질문이 하나 뭐냐면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1분 동안 말해봐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 중에서요, 네, 80% 이상의 아이들이 정체성의 의미를 몰라요. 정체성이 뭐냐면 정체성이란 쉽게 변하지 않은 성질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없어요. 우리 학교가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만 이야기해봐. 애들도 멘붕이에요. 애들, 우리 학교가 널 왜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 애들이 글쎄 이거 잘난 체 하면 안 될 것 같고 애들이 막 혼란스러운데요. 그 질문이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가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학교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이 너 뭔지 알아? 그러면 우리 학교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이 창의와 예를 들어서 자율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그런데 너를 왜 선발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애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42.6%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니까 기업의 CEO가 되고 싶대요. CEO가 돼서 어떻게 할 거니까 돈을 많이 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니까요. 돈 버느냐 고생했으니까 세계 여행을 한대요. 좋아.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니까 애가 돌아와서 대저택을 하나 산대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니까 외제차를 사고 호화로운 차를 산대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니까 다시 돈을 번대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 10명에게 제가 한 권의 책을 줬습니다. 탐스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이 탐스 스토리라고 하는 책은요, 탐스 슈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자인 마이코스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코스키가요,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휴양을 가요. 휴가를 가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뭘 보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10명 중에 9명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엄마들도요, 우리나라 엄마들 못지않게 교육열이 강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가지 못해요. 왜 못 가냐면 학교의 교칙이 뭐냐면 교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애들은 학교를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이코스키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700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 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벌이냐면 자선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전통 신발을 갖다가 디자인해가지고 선대식으로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냐면 비싼 가격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네가 하나를 사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포기하고 네가 한 켤레를 사주면 한 켤레를 기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가였는데 마진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 지역의 방송사가 의미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송에 보도해줘요. 그래서 기부금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2,000명 정도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 모금이 돼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요. 마이클 스키가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에게 직접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신발 신겨주기 운동을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짐을 싸고 준비하면서 사무실 모퉁이를 딱 드러나는데 한 여성이요. 막 흐느끼면서 막 울면서 자기에게 뭔가를 막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녀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랍어로 얘기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인에게 물었어요. 아, 이 여성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파악해줘라. 근데 가서 자기 파트너가 이야기를 듣더니 함께 이렇게 흐느끼 울기 시작했어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이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3명의 아이가 다 자기들이 기부한 자기들의 슈즈를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발이 딱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월요일에는 큰애가 신고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결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둘째가, 수요일 날은 셋째가. 그런데 당신들이 신발을 기부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매일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아, 이 감사함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였어요. 그 순간 마이클 스키가요. 그 순간을 영원으로 승화시켜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 끝낸다면 이 아이들이 신발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순간 이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한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가지고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매각해요. 그래가지고 탐스 슈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뭐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올리네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신발을 하나 사주면 당신의 때문에 한 명의 아이가 신발이 기부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3,800만 명의 아이들에게 매번 신발을 기부해주는 운동으로 확산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이거와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 창업 스토리인데 이 책을 주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 영상은 우리 부모님들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탐스 스토리라는 걸 치면은요, 이 마이클 스키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5분 동안 강연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여줬어요. 아이들 책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10명에게 주면서 평상시에 얘네들이 몇 명이나 책을 다 읽고 올까를 고민했는데요. 저는 3명 정도 읽고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읽어오라 했더니요. 7명의 아이들이 다 읽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자,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50페이지를 읽어도 좋고 100페이지까지 읽어도 좋아. 하지만 그 중에서 네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얻은 거 하나만 딱 가져오면 돼. 하나만. 독후감을 써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이 책을 읽고 하나 얻은 것만 가지고 오면 돼. 그 다음에 만났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얻어온 거 하나씩만 이야기해보자 했더니 한 친구가 딱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책과 그 영상을 통해서요. 아, 정말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 정말 대저택 사고 세계여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 기업을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멋지게 기업도 잘하면서
그죠?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면서 남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성공하기까지 어떤 아이디어를 모색했고 하는 거에서 저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배웠어요. 그래? 멋진데? 다른 친구는 뭐라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창의성을 얻게 됐어. 생뚱맞네? 창의성 어떻게 얻었지?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마이크 스키라면요 아르헨티나 갔을 때 자, 10명 중에 9명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가라면 이 시장은 신발을 팔기 위해서는 부적합한 시장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곱씹어서 생각하면 10명 중에 9명이 신발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궁무진한 신발 시장이라고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선생님, 마이클 스키의 창의성은 거기서 찾았어요, 저는요. 시장성은 넓은데 그들이 구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매 능력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시장으로서는 X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다시 말해서 구매력을 갖춘 제3자에게 물건을 팔고 그가 구매해 줌으로 해서 제3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요. 정말 최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 아이가 말한 대로 적중했어요. 자, 고객들이 자신이 하나의 물건을 사줌으로 해서 하나가 기부되기 때문에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요. 다른 사람들과 막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고객이 마케터가 된 거예요. 고객이. 홍보해주는 마케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뭐가 필요 없었겠어요? 홍보비, 마케팅비가 필요 없었겠죠. 그 비용을 아이들을 기부해주는 대로 더 돌려서 쓰게 된 거예요. 탐스 슈즈는요. 그 다음의 사업을 안경 사업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있는데 안경을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선글라스를 사주면 또 하나를 기부해 주는 거예요. 시력에 문제가 있는데 안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아이들에게요.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사업으로 또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놀랍게도 그렇더니 그 아이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여기 보세요. 경영자를 꿈꾸는 아이예요. 저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성을 가진 글로벌 기업 경영자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국내 대학 하나를 인수해서 그 대학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킬 거예요. 그 대학을 통해서 국내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들도 흡수해서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겁니다. 나의 이런 궁극적인 꿈을 이루시기를 내가 53세가 되는 2052년까지 이룰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37세까지 대기업의 핵심 임원이 돼서 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쌓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성공한 경영자에 대한 경영서적과 경영기초서적 한 권씩 읽으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아이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 다음 단계로 액션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좋아, 네가 경영자를 꿈꾸려는데도 그 아이의 가슴에 또 한 번의 불을 지르는 책을 선정해 준 거예요. 1번 책은 너에게 심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자, 1번 책은 너에게 이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야. 2번 책은, 3번 책은. 여기 보세요. 마인이라고 하는 책은 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인이라는 책을 읽고요. 자기는요. 경영자가 되겠다라는 자기의 꿈에요. 정말 기름을 붓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한 권의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호주의 병원과 짧아요? 학교를 두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한 고 이태석 신부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립니다. 제2의 이태석 신부를 꿈꾸는 그의 제자들을 황현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전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컴지에 병원과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고 이태석 신부. 그 아이들 중 한 명인 존 마엔 씨는 6년 전 입국해 이태석 신부가 수학했던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의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본과 3학년인 마엔 씨는 이 신부를 자신의 인생 모델이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신부님처럼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항상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입학한 토마스 타반 씨도 이태석 신부의 옛 제자입니다. 타양 생활에 의대 공부가 힘들 때마다 이역 말리 아프리카를 찾아와 아픈 아이들을 돌봤던 신부님을 떠올립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되니까 힘들어도 그냥 참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제2의 이태석을 꿈꾸는 이들은 신부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의사가 돼 고국 남수단에서 봉사의 길을 걸을 생각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떠난 지 6년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나눔과 봉사의 울림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여기 한글 자막을 왜 넣었을까요? 그죠? 한국말 겁나게 잘하는데, 그죠?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성을 좀 이렇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똑같아요. 그 10명의 아이들에게 책 한 권을 또 추천해줬어요. 예. 친구가 되어줄래요라는 고 이태석 신부님이 쓰신 책을 선정해주면서 제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미리 보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는 애들이 10명이 다 완독을 하고 왔어요. 아이들이 뭘 느꼈냐 그랬더니 애들이요, 첫날은요, 애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얻은 걸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아이가 얻은 걸 이야기하면 또 첨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정도인데요. 아이들이요, 정말 좋아하고 이런 거 흥미로운 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토론할 때는요, 2시간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죠.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하는 건데요. 그 과정을 거쳤더니요, 아이가 이런 자신의 비전을 끄집어냈어요. 내 분야의 전문의가 되겠다는 아이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자, 보세요. 의료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중에서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뇌가 손상된 사람들, 식물인간이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인공뇌를 만들어 줄 것이며, 돈이 부족해서 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의료봉사재단법을 통해서 그들의 치료를 도울 것이다. 제가 저의 궁극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뇌 분야의 전문의가 되고 그 생명윤리를 지켜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중간 목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아이들이 21세기 창의 융합 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의 두 번째 가슴에 불을 지르는 책을, 너에게는 이 책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바로 너는 의사에 필요한 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과 환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의사로서 의철학을 다룬 책이야. 애들은요, 이렇게 지정해주면 애들은 욕심 있는 애들은 꾸준히 다 읽어요. 더 욕심 있는 애들은요, 자신이 그걸 읽고 어떤 걸 느꼈는지 피드백까지 해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길을 갖게 해줘야 돼요. 제가 9 to 6,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 데리고 진로 목표 세워주는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중간 애들한테 묻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백지에다 하나만 적을 거야. 숫자를 적을 건데 제가 물어봐요. 딱 3초만 고민하고 적는 거야 하면서 질문을 딱 던집니다. 지금부터 30년 뒤 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의 숫자를 써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너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의미는 네가 꼭 돈을 벌어서 부양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네가 만약에 감기 치료제를 발명했어. 그러면 정말 네가 세계적인 대부호가 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정말 상징적으로 원가에 가까운 돈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다면 너의 선한 목적에, 선한 의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펜 띄워. 너! 딱 물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답하는 애가 제일 중요해요. 맨 처음에 있는 애가 한 명 이러면 골 때려요. 근데 처음 애가요, 2,000명! 그러면 두 번째는 2만 명으로 뛰어요. 그 다음에 20만 명으로 뛰어요. 그럼 제가 20만 명 할 때 태클을 딱 걸죠. 야, 멋지다. 너 20만 명 일어나봐. 근거를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호걱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날도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용감한 초딩들 뭐랬는지 아세요? 소장님, 무조건 됩니다. 된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그죠? 무식한 놈이 용감한 거죠. 무조건 된대요, 확신. 예쁘죠, 그래도. 근데 그날은 중학교 2학년 애가 이렇게 답했어요. 선생님,
3초 동안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전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꿈꾸고 있는데요. 저는 최종적으로 5만 명을 고용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딸린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명을 책임지는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좀 힘들고 버거운 길이지만 제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제가 가슴 설레게 꾸고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꿈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워크숍에 참여했던 그죠? 친구들이 뭘 느낄까요? 저 새끼 오늘 왜 왔어? 이씨. 우리 기죽이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뭘 느낄까요? 엄청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생각할 때 난 뭐 했지? 애들이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그저 가치관에 대해서 애들이 정말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그저 실질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과정평가 방식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해서 역량, 그리고 과정평가 방식, 그죠? 그리고 그런 역량을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증명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렇게 제안 드리는 건요. 독서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강력하게 다 도배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많은 대학 교수들과 입시 전문가들이 독서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역량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애들이 코딩을 하더라도요. 코딩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익힌 아이들은요.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 이런 데 다 떨어져요. 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 의도하는 걸 배운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특별 과정에서도 특별 전형에서도 선발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코딩적 컴퓨팅 사고 방식 가진 애들은요. 면접에서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빠른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뽑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서 답을 찾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 그리고 특정 사안의 문제의식과 차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보세요. 야, 너 생활기록 너 자기소개서 보니까 진로 독서를 통해서 인권 변호사의 사명을 가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최초로 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아이가 최초로 흑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천국 그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당신들의 천국에서 그죠? 인권 변호사의 사명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컨텐츠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적 역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면접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네가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200자 쓰는 게 있거든요. 200자에 독서로 정말 제대로 시작하면 애들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분야 전문의가 되겠다는 애가 너 왜 내 분야의 전문의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그랬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고 꽂혀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놀부잡하졌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초딩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죠? 생명공학의 의미를 갖게 됐고 그죠? 자, 하라하라의 생물학 카페 생명과학 강의 노트를 통해서 생명공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전 가능성에 큰 가치를 느끼고 생명공학자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벌써 다른 거죠. 200자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생활기록부를 털털 털어봤는데 정말 PD가 되려면 다양한 독서, 특히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에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선생님, 그죠? 아니에요, 선생님, 저 군주론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군주론을 통해서 넌 무엇을 배우고 느꼈니? 자, 이렇게 아이들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로 역량을 증명하려 되는 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자료는 서울대에서 내준 자료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학부모님 강연을 많이 50회 정도 이상 하는데, 이제 무료 강연을 50회 정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갈 때 어떤 제도로 뽑았으면 좋냐면, 아직도 수능으로만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85%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수능으로 회귀하면요,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 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아이들 하나의 잣대로 줄 세워서 뽑겠다는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를 키운 산업화 시대의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내 아이가 갔는데 21세기가 됐는데 20세기 산업화 인재야. 걔를 뭐에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그죠?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역량이 중요하고요. 과정평가 방식을 해야 되고요. 이 방향이 맞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약간의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만 그 방향을 보완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저 학생부 종합전형 예찬론자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제도 중에서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서울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 각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점수를 높게 해주는 건 이거다. 근데 다 뭐라 그러냐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 점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점, 몇 점, 몇 점. 그 다음에 그 옆에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국어 선생님이 글로 이 아이가 이런 점에서 우수해요. 이렇게 적어준 내용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글로 이 아이의 우수성을 적어준 내용. 이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의 수상 실적이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아이가 관련된 책을 읽었고 이렇게 두세 개가 연결이 돼 있어야 그 아이를 우수한 인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각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세 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이미 그 분야에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 생활기록부 하나만 가지고도 이 각각 항목을 독서만 가지고도 다 강력하게 도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쭉 보면은 진로희망상 아까 제가 200자 말씀드렸죠. 독서로 시작하면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상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고 치는 아이가 21세기형 인재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뭐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여기에 다 뭐예요? 컴퓨팅 사고방식과 논리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 중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전략적 독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수상실적도 다 커버할 수 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하니까 어떤 수상실적이 더 높으냐라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수상실적이 중요한데요. 최소한 5개 정도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동아리 활동 이것은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 그냥 꼼꼼히 보세요. 뭐냐면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5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1번 자기소개서 1번이 뭐냐면 학업 우수성, 너의 학업 우수성을 입증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왔나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요.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가져와요. 근데 동아리 활동이면 학술 동아리, 교과목과 관련된 학술 동아리를 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어떤 방향에 있는 애들이 어떤 동아리를 주로 선택했는지 보시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중장기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동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 방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교과 능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볼 때는요, 이제 뭐니 해도 뭘 보냐면 일단은 학업 능력, 학업 우수성이 있어야 돼요. 학업 우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거든요. 그런데 교과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이들은. 교과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근데 교과의 3요소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교과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본 점수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과의 3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교과는 하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아까 교과 세특, 교과 세특이 뭐라 그랬어요? 수학이 애가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이 아이의 강점을 적어준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교과와 관련된 수상실적,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업우수성이 우수해. 그러면 교과 성적, 교과 세특, 교과 수상이구나.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독서를 통해서 확장 연기한다는 거 하나만 심플하게 이해하면 다 돼요. 자, 보세요. 학교에서 뭘 했냐면 동아리 산출물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비교과 관리를 잘 해줘요. 그러면 비교과 관리를 잘 해주면 여러 가지 제도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면 나만 잘하는 걸까요? 우리 학교 애들도 다 그런 기회를 많이 하니까 애들도 같이 잘하는 걸까요? 같이 잘하겠죠. 근데 대학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야, 니네 학교가 우수한 걸 우리는 찾지 않는 거예요. 네가 우수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랑 연결시키냐면 진로랑 연결하면 우리 아이만의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진로와 연결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동아리 선출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얘는요, PD가 꾸민 거죠. PD가. 그죠? 공연기획자예요. 공연기획자요. 그럼 얘가 자신의 동아리에서 자기는 공연기획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연기획자로서 자신이 독특하게 자신만을 드러내려면은 자기 동아리에서 관련 동아리지만 이 아이는 이런 거예요. PD지만 이 아이만의 정체성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런 거예요. 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굉장히 한국 문화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요. 세계에서 그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인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공연을 통해서 그거를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책을 읽어도 뭘 읽었냐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한국학의 즐거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입증하게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거 있죠. 김 PD의 쇼타임이라는 책을 읽고 이것을 가지고 동아리 산출문을 만든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녹여내냐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라는 건 사회 과목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 사회 선생님이 세특해서 녹여줬어요. 동아리 산출문에서 수상 실적을 했어요. 그럼 수상에도 나오겠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니까 동아리에도 나오겠죠. 근데 이 아이가 동아리에서 친구들을 규합해서 동아리 짱으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는 모든 학교 활동은요, 행사는요, 자율활동이에요. 자율활동에다가 녹여줄 수 있고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평가해주는, 담임선생님 평가해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도 이 아이의 리더십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군데, 4군데, 5군데에서 중복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건데요. 담임선생님이 이제 고등학생은 10번, 중학생은 9번 항목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담임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읽어보시면 어떤 걸 느꼈냐면 전 이걸 보면서 딱 느꼈어요. 아, 담임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담임이 해줄 수 있는 역량 한번 보세요. 담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체육선생님 만났어. 할렐루야. 통성기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언어도 중요하잖아요. 글로 쓰는 것도. 근데, 과학 선생님이야. 과학적 사고는 하는데 글을 잘 못 써. 그죠? 이러면 좀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으면 주로 잘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야, 너네 담탱이 잘 있냐?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애가 무의식 중에, 야, 너 교실에 가서 민수 좀 불러와. 그랬는데 가가지고, 야, 민수야, 너 선생님이 오래. 담탱이가 너 오래. 이렇게 얘기해 가요. 그럼 선생님 뒤에서 있다가 담탱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들어오죠. 네. 그래서 담임과의 관계도 잘 가져가야 되고요. 담임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변화상과 그 사회가 변화하면 인재상이 바뀐다 그랬죠. 그 인재상에 따라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재상이 바뀌면 그 인재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 확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미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 크게 바뀌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뭐라 그랬어요? 단군 이래로 최고의 변화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도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연착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했다가 약간 뺐다가 주장했다가 약간 뺐다 이런 거예요. 아직 국민 정서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전략적 독서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말 우리 코딩이 그죠?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가고 거기에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잖아요. 어쩌라고. 제가 해법이 없으면 공허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법을 드리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요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선생님, 저 생태공학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전공에 맞는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해줄 수 있을까요? 국어 선생님이 해줄 수 있을까요? 국어 선생님이 생태학자 관련된 책을 읽어봤어야지. 그 난이도가 어떤지 알아야지 얘한테 뭐 추천해 주죠. 그죠? 입시 전문가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 수준과 지적 능력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보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 전문가 2명이랑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진돗개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오픈소스로 무료로 드려요. 저희가 원래는 이거는 유료 판매하려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많은 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원주 지역에서는요. 네, 우리 코딩 클라우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교육 철학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차후에 요청을 해주시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얘 진로 목표에 맞게 정말 전공과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전공과 유사한 책, 그리고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책, 이렇게 15권을 추천했는데 애들 많이 해주니까 애들이 하더라고요. 한 번에 10,000원 주니까. 3년치 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요한 책 10권 정도만 주고 있어요. 10권 정도만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물. 자, 어떤 직종으로 진로로 갈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4차 산업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해안을 갖게 할 수 있는 책을요. 정말 중요한 책 4권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원장님께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 책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이 너한테 왜 필요한지를 말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4권으로 된 것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 아니면은 우리 밴드를 통해서 드리든지 어쨌든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어떤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4차 산업혁명 없어, 그런 거. 그냥 말 갖다 붙인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독일에서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이것이 언급되면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보세요. 1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이 뭔가가 관련이 있고요. 2차 산업과 4차 산업이 관련이 있거든요. 자, 1차 산업은 전기가 아니라 2차 산업은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요. 뭐예요? 전기의 혁명일 수도 있지만, 제조업의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가 있어가지고, 소량의, 소수의 제품을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정보통신, ICT죠. 그러면 4차 산업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무직에는요, 컴퓨터가 이미 다 들어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죠. 그런데 생산직 현장에서는 한 명 한 명 일하는데 컴퓨터 환경과 정보통신 환경으로 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 분야에도 ICT가 도입됐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앞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서 모 심던 사람들이 50명이었는데 이양기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인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양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 숫자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하던 것을 소수가 일하게 만든 게 혁명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걱정이 있죠. 그럼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일자리는 다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 노동시간이 단축돼요. 과거에는요 16시간 노동했어요. 14시간 노동했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했어요? 8시간 노동으로 바뀌었죠. 앞으로는 6시간, 4시간으로 바뀌어서 같은 직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 서비스 산업이 융성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호모 루덴스, 그 유의하는 인간이 앞으로 최고의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실업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선진국에서는요, 실업에 대해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보장해주는 제도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나태함의 상징이 아니라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관하지 않아요. 전 낙관합니다. 왜 낙관하냐면, 자, 쉽게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리쇼어링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식스 생각해 보세요. 아식스가, 그죠? 베트남 공장이 있을 때는요, 신발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 현장에 있던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서면서 핵심 인재 10명으로 줄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지 보세요. 베트남 그 공장을 과거에는 싼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에 갔어요. 근데 그 공장을 베트남에 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독일로 왔겠죠. 여기 보세요. 미국의 기업들이 다 리쇼어링,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조업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는 뭐였어요? 2차 산업혁명인 제조업과 ICT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현장을 보자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우리나라 ICT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망은요,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일자리도 없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21세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관과 역량을. 그런데 그 역량에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교과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만들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방식과 논리력, 협업 능력,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올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앞으로 막 코딩 하니까 무슨 코딩 프로그램 가르치고 뭐 로봇 만들어서 작동시키고 드론 만들어서 날리고 이게 코딩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키우는 컴퓨팅 사고방식, 논리력, 그것을 가지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기반을 닦아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대표님과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그런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다른 곳이랑은 대별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죠? 정말 야심차게 이곳에 코딩 클라우드 학원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런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교육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도움 되셨으면 이 다음에 저 말고 또 강연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때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에 손잡고. 네, 그때 손에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코딩 클라우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수혜 소장 강의도 재미있고 좋다라고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죠? 혹시 별로였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가서 입 뻥끗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수희였습니다.